인생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날도 할머니는 무거운 포대 하나를 품에 안고 가게 문을 나섰습니다. 20kg짜리 쌀포대 그 작디작은 어깨에선 흰 먼지가 살짝 일었어요. 이렇게 자주 사가시면 쌀값도 부담되실 텐데요. 내가 건넨 말에 할머니는 웃으며 짧게 답했죠. 사람이 많으면 밥도 많이 해야죠. 그게 처음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이상하다고 느낀 건 쌀가게는 오래된 동네 시장 한켠에 있습니다. 겨울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고 볏짚 냄새가 살짝 나는 가게에 난 아침마다 쌀자루를 쌓으며 하루를 시작하죠. 대부분 손님들은 한 달에 한 번 10kg 정도면 충분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매일 20kg를 사갔습니다. 꾸준히, 정확히, 하루도 빠짐없이. 처음엔 그냥 밥을 많이 해먹는 집인가 보다 했죠. 하지만 어느 날 그 쌀포대를 혼자 이고 언덕길을 오르는 뒷모습을 봤습니다. 지팡이도 없이 허리를 반쯤 굽힌 채 천천히 그 포대보다 더 작은 등 뒤로 해가 길게 늘어졌어요. 이상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힘으로 20kg은 버거웠거든요. 며칠 뒤에도 또 다음 날에도 그 할머니는 같은 시간, 같은 포대, 같은 길로 걸어갔습니다. 내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졌죠. 혹시 누가 뒤에서 시키는 건 아닐까? 혹은 다른 이유가? 요즘 세상에 별별 일이 다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계산서를 정리하다가 문득 도둑질이라도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죄책감이 밀려왔죠. 그렇게 인상 좋던 분을 의심하는 내가 더 이상한 거잖아요. 하지만 마음 한켠이 자꾸 걸렸어요. 그 나이에 매일 20kg이라니 도무지 납득이 안 됐습니다. 눈이 내리던 날이었어요. 가게 문 앞에 또 그 할머니가 서 계셨죠. 등에는 포대 자국처럼 눌린 자리가 붉게 남아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은 제가 좀 들어드릴게요. 그랬더니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셨어요. 아니요. 나 혼자 하는 게 마음이 편해요. 그 말이 이상하게 찡했어요. 쌀을 들고 멀어지는 뒷모습. 그날따라 유난히 눈이 많이 쌓였는데 하얀 골목 끝에서 할머니 발자국이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듯.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혹시 저분 무슨 일 있는 건 아닐까? 가게 한쪽에 놓인 저울 위에는 아직 무게를 재지 않은 쌀포대가 하나 덩그러니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내 마음이 이미 그 할머니의 발자국을 따라가고 있다는 걸.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같은 시간에 창문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언덕길 끝으로 사라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한마디를 속으로 중얼거렸죠. 도대체 어디에 그 쌀을 가져가는 걸까? 그날도 할머니는 같은 시간에 왔어요. 오전 10시 반, 딱 시계 초침이 그 자리에 멈출 때쯤 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겨울바람이 쌀가루 냄새 속으로 스며들었죠. 오늘도 그거요. 20kg짜리.
할머니는 한결같이 그렇게 말했어요. 짧고 단단한 목소리, 마치 하루의 약속처럼. 나는 그날따라 괜히 물었죠. 할머니, 혼자 사신다고 하셨죠? 그럼 이 쌀은 다 어디로 가요? 할머니는 내 눈을 피하며 웃었어요. 그냥 나눠 먹어요. 그 말 뒤에 뭐가 있었는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오후 내내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나눠 먹는다. 누구와? 어디서? 왜 매일?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어요. 나는 마음속으로 점점 그 의심을 키워갔죠. 요즘 뉴스엔 별일들이 많잖아요. 노인 상대 사기, 수상한 모임, 불법 거래. 괜히 그런 생각까지 번졌습니다. 가게 카운터 위에 놓인 경찰서 전단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의심되는 거래는 꼭 신고해 주세요. 평소라면 그냥 넘겼을 글자들이 그날따라 유난히 크게 보였어요. 그날 저녁 옆 가게 미정 씨가 들러서 말을 걸었어요. 성우 씨, 요즘 왜 그렇게 멍하대요? 아니에요. 그냥 좀 이상한 손님이 있어서요. 설마 그 쌀 사가는 할머니요? 그녀가 먼저 이름을 꺼냈죠. 그분 정분 할머니라던데. 나도 가끔 봐요. 언덕 위 창고 같은 데로 들어가시던데요. 창고요? 응, 오래된 곳 있잖아요. 폐가처럼 보이는 그 집. 그 말을 듣자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창고, 매일 20kg의 쌀, 그리고 나눠 먹어요라는 말. 어쩐지 불길한 그림이 떠올랐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의심은 더 커졌습니다. 나는 결국 핸드폰을 들어 경찰서 번호를 눌렀어요. 그러다 손가락을 멈췄죠. 이걸 정말 해야 하나? 가게 불빛이 쌀가루처럼 하얗게 퍼져 있었고 그 사이에 할머니가 포대를 들고 웃던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내가 이 사람을 고발하려는 게 맞을까? 아니면 그냥 내 불안이 만든 그림일까? 결국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어요. 다음 날 새벽 바람이 거세게 불던 아침, 문 앞에는 쌀포대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내 가게 이름이 적힌 그 포대, 그리고 그 위에 흰 봉투가 하나 얹혀 있었죠. 성우 씨께. 봉투 안에는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과 짧은 글이 있었습니다. 어제는 힘이 부족해서 못 들고 갔네요. 오늘은 다시 올게요. 미안합니다. 그 글씨 힘없이 흔들린 획 사이로 왠지 모르게 미안함보다 성실함이 느껴졌어요. 그걸 보고 나니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나쁜 일일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 그날 오후 할머니는 다시 왔습니다. 추운 바람 속에서도 입김을 감추며 웃으셨죠. 어제는 손이 말을 안 들어서요. 죄송해요. 나는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쌀포대를 옮기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그 창고에 누가 계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잠시 생각하더니 그저 짧게 대답했죠. 그냥 배고픈 사람들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 어딘가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기 어려웠어요. 배고픈 사람들이라니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까? 그날 밤 나는 다시 경찰서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번엔 멈추지 않았어요. 저 신고할 게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이상한 할머니가 있어요. 매일 쌀을 20kg씩 사서 창고로 가져가요. 통화를 마치고 나서야 내 손이 식은 쌀처럼 차가워져 있단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할머니가 없는 골목을 바라보며 불안한 마음을 눌러야 했습니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 눈 위에 내 의심이 천천히 쌓여갔죠. 다음 날 아침 경찰차 한 대가 골목 어귀에 서 있었습니다. 하얀 김이 머플러처럼 차오르고 차량 위 붉은 등이 희미하게 돌고 있었어요. 내 가게 문 앞에서 경찰 한 분이 내 이름을 불렀죠. 성호 씨 맞죠? 어제 신고하셨던 건 말입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 맞아요. 무슨 일 있나요? 그 할머니 정분 씨 맞죠? 주소를 확인해 봤는데 창고라고 하신 곳은 오래된 마을회관 뒤편입니다. 지금 같이 가보시겠어요? 순간 입이 마르듯 떨렸어요. 내가 왜 이렇게 떨리는 걸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이상하게 손끝이 얼어붙었어요. 언덕길을 따라 올라가는 동안 눈이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발자국마다 사각사각 소리가 나고 그 사이로 쌀가루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어요. 내가 매일 보던 냄새. 그런데 오늘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죠. 창고 문 앞에 다다랐을 때 내 마음속엔 묘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 이상한 일이라도 벌어지는 걸까? 박경희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그 안에서 따뜻한 공기가 밀려나왔습니다. 그 안엔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작은 버너 위에 걸린 국 냄비, 한쪽 구석엔 밥솥 2대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바닥에는 낡은 이불과 접이식 의자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그 위엔 노인 몇 분이 서로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 하나가 그 옆에서 김이 나는 밥을 허겁지겁 먹고 있었죠. 그리고 그 중앙에 정분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흰 앞치마를 두르고 조용히 국자를 들고 서 있었어요. 나는 얼어붙은 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머니가 나를 보더니 잠시 놀란 표정으로 웃었어요. 성호 씨 오셨어요? 그 말투가 평소처럼 잔잔했어요. 마치 오늘도 쌀을 사러 가게 온 사람처럼. 박경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할머니는 천천히 국자를 내려놓고 대답했어요. 그냥 밥 좀 해요. 배고픈 사람 많잖아요. 그 한마디에 모든 의심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경희도 잠시 말을 잃은 듯 고개를 숙였죠. 할머니는 창고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엔 무료 밥상이라고 적힌 손글씨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종이는 눅눅했고 잉크는 번져 있었죠. 하지만
그 흔들린 글자마다 한 끼의 온기가 묻어 있었어요. 그럼 매일 20kg씩 사가신 쌀이 이 사람들 밥이에요. 하루 2끼는 먹여야 하니까.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어요. 그 웃음이 너무 따뜻해서 오히려 가슴이 아렸습니다. 잠시 후 경희는 나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신고할 일이 아니라 알려야 할 일 같네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놓인 밥 한 그릇, 그 위로 김이 하얗게 피어오르는 걸 그저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쌀자루에 손을 얹으니 손끝으로 곡식의 미세한 결이 느껴졌습니다. 그 작은 알맹이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한 끼가 되고 하루의 희망이 되는 거였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신고한 건 범죄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선이었다는 걸요. 그날 이후로 나는 쌀포대를 옮길 때마다 묘한 울림이 가슴 안에서 일었습니다. 쌀 한 톨이 내 손바닥에서 떨어질 때마다 어디선가 누군가의 허기를 달래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하지만 그날의 따뜻함 뒤엔 내가 아직 모르는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그 이야기가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그날 이후 이상하게 마음이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문을 열어도 손님들과 말을 해도 어딘가 빈자리가 생긴 것처럼 허전했어요. 창고 안에 그 따뜻한 냄비 냄새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환하게 웃던 정분 할머니의 얼굴도요. 밥은 그냥 밥이지. 그동안 나는 그렇게만 생각했죠. 하지만 할머니를 보고 나니 알겠더라고요. 그 밥엔 사람의 마음이 섞여 있었던 거예요. 며칠이 지나고 다시 그 언덕길을 올랐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바람이 세서 눈발이 내 눈썹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문 앞에 서니 창고 안에서 익숙한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된장국, 보리밥, 그리고 볶음김치의 고소한 냄새. 살짝 문을 열자 할머니가 내 모습을 보고 놀란 듯 웃으셨죠. 어머, 또 오셨네요. 경찰이랑 같이 온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냥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그 말이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정분 할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했죠. 그럼 국물은 저쪽으로 부어요. 오늘은 애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나는 그날 처음으로 무료 밥상의 하루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노인들이 하나둘 들어오고 태수라는 어린 남자아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얇은 점퍼에 손끝이 빨갛게 언 채로 할머니가 국 한 그릇을 내밀며 말했죠. 뜨거우니까 후 불어 먹어야 해요. 아이의 볼에 김이 스며들 듯 따뜻함이 번졌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자니 어느새 내 눈가가 젖었어요. 밥상을 치우고 나서 할머니가 조용히 나를 불렀습니다. 성호 씨, 그날 신고했을 때 솔직히 놀랐어요. 그래도 덕분에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 나 아직 들킬 만큼은 열심히 살고 있구나 하고
그 말에 가슴이 먹먹했어요. 나는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죠. 제가 미안합니다. 괜히 오해해서. 할머니는 손을 내저으며 웃었습니다. 오해 덕분에 이렇게 밥 한 그릇 같이 나눴잖아요.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그 웃음은 오래된 등불 같았어요. 불빛은 약했지만 그 안엔 깊은 온기가 있었죠. 그날부터 나는 쌀가게 문을 닫으면 곧장 언덕길로 향했습니다. 쌀자루를 들고 올라가 할머니 옆에서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그릇을 닦았습니다. 박경희도 가끔 들러서 말없이 상을 나르고 갔어요. 그의 손길이 의외로 섬세했죠. 아무도 몰래 이런 일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가 한마디 던졌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바빠서 다들 못 보는 거예요. 그 말이 마음에 깊게 남았습니다. 세상이 너무 바빠서 누군가의 밥 냄새조차 잊고 사는 거였죠. 하루는 할머니가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엔 낡은 수저 한 벌이 들어 있었어요. 이거 우리 남편이 쓰던 거예요. 이제 당신이 써요. 같이 밥해야 하니까.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차마 대답이 안 나와서 그저 고개만 숙였어요. 손끝으로 느껴지는 차가운 쇠의 감촉이 묘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수저는 그날 이후 내 쌀가게 한쪽에 놓였습니다. 하루의 끝마다 그걸 닦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이제 나도 누군가의 밥을 짓는 사람이 되자.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예고 없이 변하죠. 그 따뜻했던 날들 속에도 이미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던 그림자가 있었어요. 할머니의 손끝이 조금씩 느려지고 숨이 가빠지기 시작한 그 겨울밤부터 그날 저녁 눈이 유난히 거세게 내렸습니다. 바람은 쌀가게 문틈으로 파고들며 마치 누군가의 낮은 숨소리처럼 스며들었어요. 언덕길 창고에 들르기로 했는데 정분 할머니는 오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 시간쯤이면 이미 국물이 끓고 바닥엔 밥 냄새가 가득해야 하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적막했죠. 나는 쌀자루 하나를 들고 눈밭을 밟으며 천천히 언덕을 올랐습니다. 발자국이 새로 찍히지 않은 길 위로 내 숨소리만 하얗게 떠올랐어요. 창고 문을 열자 찬 공기 속에 희미한 약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불이 꺼진 주방 한가운데 정분 할머니가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앞치마를 한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그냥 멍하니 창밖을 보고 계셨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내가 다가가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웃었어요. 아, 오늘은 좀 힘이 없네요. 그 웃음이 평소보다 훨씬 느리고 어딘가 무너지는 듯 보였어요. 내가 따뜻한 물을 건네자 할머니는 양손으로 컵을 감쌌습니다. 손등엔 얇은 혈관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죠. 요즘은 밥을 많이 못했어요. 애들도 자주 안 오고 나도 자꾸 손이 시려서 말끝이 희미해졌습니다. 나는 그저 옆에 앉아 가스버너 불꽃이 흔들리는 걸 멍하니 봤어요. 한참의 침묵 후 할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성호 씨, 내가 이 밥상을 시작한 게
우리 아들이 죽고 나서예요. 그 말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손끝을 꼭 모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 아들이 20살 때 사고를 당했어요. 공장 일하다가 기계에 손이 끼어서 그날도 밥 한 숟가락 못 먹고 나갔거든요. 그녀의 눈빛이 가스불에 비쳐 흔들렸어요. 그 후로 내가 밥을 못 해 먹겠더라고요. 숟가락만 보면 눈물이 나서.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동네 노인 한 분이 굶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생각했죠. 내 아들이 못 먹은 밥이라도 누군가는 먹어야겠다고.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매일 20kg의 쌀, 겨울바람에도 꺼지지 않던 국소, 그리고 창고 안의 웃음들. 할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나는 얼른 국자를 대신 들어 올렸습니다. 이젠 제가 해드릴게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내 손이 아직은 남았으니까. 그러면서도 그 손끝은 이미 식어 있었어요.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서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엔 눈이 계속 내렸고 가게 한쪽 벽에 걸린 수저 한 벌이 희미한 불빛에 반짝였어요. 그 수저를 들고 잠시 생각했어요. 이 수저로 밥을 먹던 사람은 누구를 위해 살았을까? 손끝으로 느껴지는 차가운 쇠의 감촉이 왠지 모르게 책임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나는 다시 쌀자루를 들고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문이 잠겨 있었어요. 문틈 사이로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죠. 성호 씨에게. 봉투를 열자 그 안엔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성호 씨, 이젠 내 힘으로는 밥상을 못 차릴 것 같아요. 대신 이 밥상 이어줄 수 있을까요? 그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창고 안에서 풍기던 된장국 냄새가 바람에 실려와 내 마음을 덮었어요. 나는 봉투를 꼭 쥐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죠. 마치 누군가의 손끝처럼 조용히 나를 다독이는 듯 했어요. 그날 이후 나는 쌀가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성호 미곡상 대신 간판에는 4글자가 새겨졌죠. 정분밥상. 하지만 그 따뜻한 이름 아래 정분 할머니의 숨이 점점 옅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조금씩 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겨울의 마지막 눈이 내리던 날 가게 문 앞에 작은 종이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성호 씨, 오늘은 오지 마세요. 조금 쉬고 싶어요. 글씨가 삐뚤고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따라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쌀가루가 문틈 사이로 날리고 벽식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손끝으로 포대의 끈을 매만지며 나는 처음으로 쌀을 만지는 게 무서웠습니다. 그 안에 할머니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만 같아서요. 이틀 뒤 미정 씨가 달려왔습니다. 성호 씨, 큰일이에요. 정분 할머니 쓰러지셨대요. 그 말에 손에 들고 있던 저울이 쿵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언덕길로 뛰었습니다. 창고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익숙한 냄새 대신 약 냄새가 퍼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불 속에 누워 있었어요. 곁에는 태수가 조용히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성호 씨 왔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실처럼 가늘었습니다.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이제는 병원이 아니라 밥이 좋아요. 그 말에 목이 꽉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박경희가 잠시 뒤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히 혈압을 재보던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많이 약해지셨어요. 당분간 쉬셔야 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밥상은 누가 차리죠? 그 짧은 말에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향했습니다. 나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손끝이 저려왔어요.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창고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나와 미정 씨 그리고 태수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처음엔 어설펐습니다. 쌀 씻는 물의 온도를 몰라서 밥이 눅눅해지거나 국이 짰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밥을 받아드는 노인들의 얼굴은 그때마다 환하게 빛났습니다. 할머니 손맛은 아니지만 그래도 따뜻하네요. 그 말이 들릴 때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루는 퇴근 무렵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성호 씨, 정분 어르신이 찾으세요. 눈 덮인 거리를 달려 병실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창가에 기대 앉아 있었어요. 작은 손이 유리창 위의 성에를 천천히 문지르고 있었죠. 밖에 밥 냄새가 나네요. 오늘은 미정 씨가 된장찌개 끓였어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어요. 잘됐다 나 대신 밥하는 사람 생겼네. 그녀는 손을 내밀더니 내게 무엇인가를 쥐어주었습니다. 낡은 천손수건이었습니다. 모서리가 닳아 거의 실밥만 남은. 이거 내가 아들 도시락 싸줄 때 쓰던 거예요. 언제나 밥은 정성으로 싸야 해요. 나는 손수건을 두 손으로 받으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동자 안엔 그리움과 안도 그리고 작은 미소가 함께 담겨 있었어요. 성호 씨, 쌀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파는 거예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 눈발이 그치고 창문 사이로 따스한 빛 한 줄기가 스며들었어요. 그 빛이 손수건 위로 내려앉을 때 나는 처음으로 눈물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창고 문 앞엔 작은 나무 간판이 세워졌습니다. 정분밥상 마이너스 오늘도 따뜻하게. 나는 그곳에서 매일 밥을 지었습니다. 밥솥을 열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그 속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조금만 더 뜸 들여요, 성호 씨. 하지만 이상하게도 밥이 익는 동안 그 손수건을 바라보면 마음 한쪽이 늘 허전했어요. 그녀의 자리를 대신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겨울이 끝나갈 무렵 언덕길 밥상엔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눈 대신 햇살이 문턱을 비추고 그 위에 쌀가루가 금빛처럼 반짝였어요. 밥솥에서 김이 피어오를 때마다
정분 할머니의 손수건을 꺼내 뚜껑 옆에 살짝 걸어두었습니다. 그게 내 의식처럼 되어버렸어요. 그 손수건이 있으면 밥이 더 고슬고슬하게 익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날 누군가의 한마디가 나를 멈춰 세웠습니다. 성호 씨, 할머니는 왜 밥상을 정분밥상이라 부르셨어요? 그 말에 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왜였을까? 그녀의 이름을 걸어놓은 이유. 그 이름 아래서 나는 왜 이렇게 울고 웃었을까? 그날 밤 나는 병원 장례식장에 다시 갔습니다. 그녀가 떠난 지 벌써 20날이 지났는데 아직도 빈 병실의 창가엔 그녀가 문질렀던 성에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 창문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차가운 유리에 닿은 천의 감촉이 마치 그녀의 체온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미정 씨가 뒤에서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성호 씨, 그 할머니 마지막으로 남긴 말 알아요? 뭐였는데요? 성호 씨는 좋은 밥 짓는 사람이 될 거라고요. 그 말 남기고 웃으셨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주먹을 쥔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밥알처럼 뜨거운 눈물이 목덜미를 타고 흘렀어요. 며칠 뒤 나는 쌀가게 문 앞에 작은 상자를 두었습니다. 그 안엔 무료밥 나눔함이라는 글귀와 함께 쌀 한 대박씩 담긴 봉투들이 있었어요. 그걸 본 이웃들이 하나둘 쌀을 보태기 시작했죠. 언덕길 창고에는 다시 쌀 포대가 쌓여갔습니다. 그날 오후 태수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저씨, 오늘은 제가 밥할래요. 그 말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너무 무거울 텐데 괜찮겠어? 할머니가 그랬어요. 무거운 건 나눠들면 하나도 안 무겁대요. 그 아이의 말에 가슴이 따뜻하게 덮이는 듯 했어요. 그날 저녁 우린 셋이서 밥을 지었습니다. 미정 씨는 김치를 담고 태수는 밥그릇을 차곡차곡 정리했죠. 밥솥을 열자 김이 한가득 솟아올랐습니다. 그 순간 나는 참지 못하고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잘 익었어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자 눈물이 한 방울 떨어져 밥 위에 닿았습니다. 그 눈물이 김에 섞여 사라지는 걸 보며 묘한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밥을 다 나누고 나서 창고 문 앞에 혼자 앉았습니다. 밤하늘은 푸르스름했고 달빛이 쌀포대 위를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어요.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밥은 사람을 살리는 거였네요. 그리고 저도 이제 살 것 같아요. 그 말과 함께 가슴속 깊은 곳이 서서히 풀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쌀포대에서 새어나오는 그 미세한 냄새, 손수건에 밴 오래된 비누향, 그 모든 게 하나의 말로 이어졌어요. 당신의 마음, 이제 제가 지을게요. 그날 밤 창고 문을 닫기 전 나는 손수건을 살짝 털어 문고리에 걸어두었습니다. 바람이 불자 천이 살짝 흔들렸어요. 그 흔들림이 마치 할머니가 내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진심은 말로가 아니라 밥 한 그릇에 담긴 온기로 전해진다는 걸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언덕길의 눈은 어느새 녹아내렸고 쌀가게 앞에는 보랏빛 제비꽃이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어요. 겨우내 얼었던 공기에도 이젠 밤 냄새 대신 햇살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매일 같은 시간에 창고로 쌀포대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무게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20kg의 쌀이 아니라 20사람의 하루를 품은 온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분밥상엔 새로운 손들이 늘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 시장 상인들, 그리고 매일 학교를 마친 태수까지 모두가 각자의 몫을 조용히 해내며 밥 한 그릇에 서로의 마음을 담았어요. 미정 씨는 늘 웃으며 말했죠. 할머니가 보시면 참 좋아하시겠다. 나는 그럴 때마다 웃으며 대답했어요. 보고 계실 거예요. 이 냄새를, 이 소리를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봄볕이 부드럽게 창고 안을 감싸던 어느 날 태수가 손에 쪽지를 들고 뛰어왔어요. 아저씨, 이거요. 벽장 속에서 나왔어요. 낡은 상자 안에 접힌 편지 한 장. 겉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성호 씨에게. 나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폈습니다. 종이는 오래돼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해 있었지만 글씨 하나하나엔 아직도 힘이 남아 있었어요. 성호 씨, 내가 처음 쌀을 살 때 사실은 무서웠어요. 이 쌀이 내 마지막 밥이 될까 봐서. 그런데 당신 덕에 그 쌀이 누군가의 희망이 됐네요. 밥은 참 이상한 거예요. 짓는 사람의 마음을 담거든요. 이제 당신 밥 냄새에도 내 마음이 조금은 섞여 있을 거예요. 고마워요. 진심으로.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아니라 따뜻한 숨이 흘러나왔습니다. 창문 밖으로 봄바람이 들어와 손수건 끝을 살짝 흔들었어요. 그날 오후 밥상 위엔 더 이상 슬픔이 없었습니다. 대신 웃음소리가 국물처럼 퍼져 있었죠. 태수가 커다란 밥주걱을 들고 외쳤습니다. 오늘은 제가 짓습니다. 아이의 목소리에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나는 뒤에서 살짝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꼭 예전의 정분 할머니 같았거든요. 밥을 짓는 사람의 손끝엔 언제나 사랑이 있다는 걸 그 아이도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어요. 해질 무렵 나는 혼자 쌀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창고에서 불어오는 된장국 냄새가 골목길 끝까지 따라왔죠. 문 위 간판 정분 밥상에 4글자 위로 노을이 번져들었습니다. 그 붉은 빛 속에서 나는 마치 그녀가 다시 걸어오는 것 같았어요.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쌀포대를 품에 안은 채로 말이죠. 성호 씨, 오늘 밥 잘 됐어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할머니. 오늘도 아주 잘 됐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봄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흘러내렸어요. 그 빛이 내 손등을 따뜻하게 덮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할머니는 떠난 게 아니라
매일 밥 냄새 속에서 살아계신다는 걸요. 내가 쌀을 씻고 국을 젓고 그릇을 닦는 모든 순간마다 그녀의 마음이 조용히 내 손끝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창고 문을 닫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손수건을 문고리에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스치며 그 천을 살짝 흔들었죠. 그 흔들림 속에서 낡은 손수건이 햇살을 머금고 반짝였습니다. 그건 마치 한 끼의 밥이 남긴 사랑의 빛 같았어요.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밥이 되어주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 끝엔 꼭 이렇게 덧붙이죠. 정분 할머니 잘 지내시죠? 오늘 밥도 아주 맛있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